물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8월 직업상담사 2급 4과목 노동시장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이죠. 자,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샵 제도는, 자, 일단은 여기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클로즈드 숍, 에이전시 숍, 그리고 오픈 숍, 거기다가 이제 유니언 숍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언 숍이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숍은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4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 한번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자, 1번 되겠죠? 자, 1번 클로즈드 숍입니다. 자, 클로즈드 숍이라는 거는 일단은 채용과 조합에 가입하는 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형태, 샵 형태입니다. 형태. 자, 1차 빈출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2차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클로즈드 숍 보겠습니다. 자, 클로즈드 숍은 일단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채용이 가능한 유형이다. 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자, 오픈숍은 그런 반대 개념이 되겠죠. 조합에 가입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을 하던 말던 채용은 어쨌든 가능하다. 채용과 조합 가입이 별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유니언숍은 뭐냐?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오픈숍과 같네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 내 혹은 기간 후에는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유니언숍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에이전시숍 보겠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내야 돼요. 에이전시숍도 오픈숍처럼 조합에 가입하던 안 하던 채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내야 돼요. 왜? 비조합원도 조합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에이전시숍의 특징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합원이 많으면은 힘이 세지겠죠? 사람이 많으면 힘이 세집니다. 중국의 인해절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제 보시면은 조직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조합원 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숍 무조건 조합에 가입해야 채용이 가능한 유형이 조직력을 강화시키는데 좋은 숍 제도겠죠. 자, 중요한 문제 나왔었고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고정급제 임금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닌 것은 고른 거 정답 먼저 찾아볼게요. 정답은 성과급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과급은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지급되는 임금이죠. 자, 요거 조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성과급 제도와 연봉제에 대해서 1차에서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성과급 제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노동 능률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오타네요. 자, 장점, 단점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장점은 노동자들이 합리성과 공평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노동 능률을 자극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노동자의 소득 증대, 원가 개선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점 보시면은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근무분위 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 계산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임금이 당연히 불확정적이겠죠. 작업 양만 신경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단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특징입니다. 즉,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한 경우에 성과급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라는 거. 요거는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급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한 경우 사용한다. 자, 그럼 연봉제 볼게요. 연봉제는 일단 기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를 이루어져서 연봉제가 실시가 되는데 인사고과나 직무 분석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한 뒤 연봉제가 책정이 되겠죠. 자, 요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직결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의욕을 준다. 내가 잘할수록 연봉제 받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 때문에 구성원 간의 경쟁이나 위화감이 조성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과급 제도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연봉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전문성을 촉진한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인재 기용에 용이하다. 정해져 있겠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자, 그리고 임금 관리가 용이하다. 정해져 있는 대로만 주면 되니까. 하지만 성과급은 임금 관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비교해 보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은, 자, 요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지금 실업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업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기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죠. 요 네 가지 내용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의 대책입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일단은 자발적 실업이에요.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내가 스스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임금과 복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자진 퇴사를 하는 게 마찰적 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정보를 준다라는 내용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인구직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원활하게 많이 제공을 한다라는 이 대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겠죠.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는 말씀드렸던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비자발적 실업에서 중요한 친구들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지역 차이, 기술 차이, 산업 구조 변경 등에 퇴화돼서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구조 실업의 큰 특징은 뭐냐? 지역과 기술 차이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A 지역과 B 지역 사이에 기술의 차이가 커서 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B 지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B 지역이 더 좋대 이러고 B 지역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은 A 지역이 뭔가 산업 구조가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지역 차이, 기술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비자발적 실업,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훈련과 이주보조금, 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내가 정착금을 주겠다라는 정부의 이주보조금이 실업,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데 대책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구조적 실업은 조금 마찰적 실업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직업 정보를 제공해준다. 직업 정보를 제공해줘야겠죠. 자, 어디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어린 것들이 이런 거 있다. 라는 대체, 마찰적 실업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자발적 실업에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 경기적 실업 하면 바로 떠올려 주시면 그냥 편한 게 IMF죠. 자, 경기적 불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자, 요거는 뭐 사실 IMF보다 지금 요즘 시대인 코로나 시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네요. 굉장히 경기 변동 불황이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장기적 실업 중에 하나고요. 여기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확대, 이자율이나 근무 제도 변경, 감세 정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약간 이자와 연관이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게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죠. 자, 그리고 잠재적 실업, 뭐 계절적 실업이 있는데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 한번 담아주면 좋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재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요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자, 능력에 비해 생산력이 낮은 업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실업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실업인 거죠. 내가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5가지 일밖에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잠재적 실업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절적 실업은 그냥 농사 이런 거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여름에 못 심는 게 있고 겨울에 못 심는 게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 계절의 변경으로 실업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단기적 실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자발적 실업인데,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더 좋은 임금과 조건, 복지 등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단기적 실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직업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구인구직 전산망을 확충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구조적 실업과 비슷하다라는 거 차이 외워주시고요. 2차 실무에서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2차 실무 준비를 하는 거고요.
요거만 외우고 좀 넘어갈게요.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고용이 됐을 때, 혹은 사업자가 고용을 했을 때 잠재 효과, 어떤 효과들이 있냐? 자, 야호다가 얘기를 했네요. 자, 시사외정활로 외우겠습니다. 시사외정활. 자, 고용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시간의 조직화.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일정의 계획을 세운다. 내가 오늘 출근했다가 끝나고 뭐 해야지? 라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접촉 효과, 가족 이외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성이 길러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외부적인 목표, 공동의 목표를 이루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자, 공동의 목표라 하면 보통 회사의 목표겠죠. 자, 회사 외 정활, 정체성, 직업을 통해 사회적 신분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승진되면 따라 나는 어디 회사의 과장이야. 이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사 외 정활의 마지막 활동 강화, 육체적인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미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어쨌든 야호다가 고용으로 인한 이런 효과들이 있다. 시사 외정활이 있다. 라고 한 게 2차 실무 출제될 수 있으니 머릿속에 같이 외워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은,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봤었던 우리 실업의 종류 있었죠? 거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효율성 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정답은, 자, 구조적 실업입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 임금이 일단은 뭔지 알아봐야겠고, 효율성 임금 때문에 왜 구조적 실업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먼저 효율성 임금 혹은 효율성 임금 가설이라고 합니다. 뭔지 볼게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자, 즉, 평균 보통 우리가 200만 원을 초봉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효율성 임금을 해서 한 300만 원부터 줘버리는 거예요. 요게 일단 효율성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설이 뭐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 왜?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라고 하는 게 대기업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효율성 임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윤 극대화하는 기업, 대기업이죠.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왜? 고임금이 고생산을 가져온다고 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면 효율 임금이 결정된다. 요거 1차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생산이 되는 이유는 노동자의 퇴직과 고용 유지 욕구, 내가 여기서 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증대시켜서 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직장 상실 비용이 증가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겠고요. 신규 노동자 훈련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임금 가설은 대기업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구조적 실업이 일어나는지까지 한번 봐야겠죠. 자, 임금 격차 발생 5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임금 격차 발생 5요인.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2차 실무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임금 격차 발생 5요인을 왜 말씀드리냐? 여기 효율성 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금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첫 번째, 인적 자본량의 차이가 있고요. 생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적 임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성 임금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 다섯 개가 있고요. 또 추가로 이제 산업별 임금 격차, 오타가 많네요. 격차 발생 3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 생산성의 차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이 있으면 아무래도 임금 협상한 타결을 좀 더 잘하겠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의 차이, 그 산업에서 어떤 회사가, 기업체가 혹은 사업체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을 하고 있는지, 독과점을 하고 있는지 경쟁 구도인지에 따라서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는데 일단은 효율성 임금 때문에 우리가 임금 격차가 발생된다고 하나를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 임금 때문에 지금 문제 돌아가 보면은, 자, 구조적 실업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성 임금의 내용과 더불어 본다면은 일단 구조적 실업 자체는 지역적의 차이 그리고 기술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그 기술의 차이는 왜 생겨나냐? 자, 효율성 임금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효율성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효율성 임금을 지급해주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임금과 경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굳이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역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두 개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역적 실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을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를 해서 연결을 해서 문제를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 임금이 무엇인지 구조적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문제였네요. 자, 꽤나 중요한 문제였고요. 2차 실무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들 있으니까 꼭 잠시 일시정지 해주셨다가 뭐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6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노동조합 조직 부분과 비조직 부분 간의 임금 격차는 불경기 시에 감소한다. 자, 65번 약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기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 시에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되고요. 자, 왜냐? 일단은 불경기 시 되면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적 실업이 발생을 하겠죠. 자, 요거는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자들이 다들 비조직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실업자들이. 비조직 부분으로 몰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비실업자들은 임금이 오르게 되겠죠. 비실업자. 비실업자의 임금은 상승합니다. 왜냐? 이거는 기본적인 가설인데요. 비실업자. 노동자 수가 줄게 되면은 남아있는 노동자 수들의 임금은 오른다는 게 일단 기본 가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하지 않은 자, 비실업자들의 임금이 오르겠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조직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실업자들이 비조직 부분으로 몰리면서 노동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게 임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임금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자, 이 내용이 뭐냐? 바로 파급 효과입니다. 파급 효과. 자, 2번까지 한번 볼게요. 노동조합의 조직 부분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 부분에 몰려 비조직 부분의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 1번, 2번 내용이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소라는 말은 틀렸고요. 이 파급 효과라는 거 2차 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고 1차에서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도 볼게요. 3번.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우려하여 비조직 부분의 기업이 이전에 보다 임금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 자, 즉 어느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인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노조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임금을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노동조합의 위협 효과입니다. 위협 효과. 자, 위협 효과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6번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자, 2019년 8월 같은 경우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다 몰려있네요. 2차 실무와도 연결된 문제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부터 일단 찍고 봐봐야겠죠? 정답은 4번. 다른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부를 적당히 하신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요 4번은 아주 치사하게도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지금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물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과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그리고 노동 공급 결정 요인.
그리고 노동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요거 왜냐? 2차 실무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자, 1차 일단 출제에서 빈출되는 친구들은 노동 공급이 많이 나옵니다. 노동 수요는 2차 실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먼저 볼게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은 1번 인구수, 그리고 노조의 단체 교섭력, 그리고 여성 취업 기회 창출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의 보급, 그리고 노동 이동의 용이성, 그리고 고용제도 안정화,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요거는 굳이 외우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1차 출제 많이 되고 있으니 눈으로 보시면서 외우셔도 좋고요. 노동 공급 결정 요인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인구수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왜냐? 노동의 시간은 4번과 연결이 될 거고요. 3번 여성 취업 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노동의 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은 노동의 정도도 있다라는 거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차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노동 공급에 대해서 한번 쭉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주셔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총생 단호라고 외워볼게요. 총생 단호. 힉스 앤 마샬이 얘기를 했고요. 총생 단호입니다. 자,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의 결정 요인 총생 단호. 1. 총 비용 중 임금의 비율. 자, 임금의 비율이라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총 비용 중에 임금의 비율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총생 단어 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 자, 생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수요를 하냐, 이런 얘기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자, 총생 단어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그리고 4. 노동의 대체 가능성.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변화랑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자, 기계가 생기고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기계가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수 있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동 수요 결정 요인 보도록 할게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임기노 생상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임기노 생상. 자, 일본어 같죠? 자,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변화, 그리고 생산 요소의 변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과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 조금 비슷해요. 하지만 뭐 정확히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외워주셔도 되고 정 기억 안 나시면은 서술할 때 뭐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노동 수요의 이제 탄력성과 비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자, 1차 기출 때 이런 말들이 간혹 나옵니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혹은 비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탄력성이 1보다 높을 때 우리가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는 보통 수평을 보입니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수평을 보여요. 자, 요럴 때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기본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거고요. 총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면 안 좋은 거죠. 안 좋다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1보다 낮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수직의 형태를 보입니다. 비탄력적인 거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노조의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협상이 유리해요. 그리고 총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고용량 감소가 적어서 실업자가 적어요. 그럼 실업률이 저하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인 게 더 좋은 거구나. 이런 뉘앙스적으로만 머릿속에 담아주셔도 유출하시면 1차는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만과 매도프가 지적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노동조합, 프리만 매도프가 얘기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은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다 라고 봤습니다. 자, 요게 굳이 안 외워지신다고 하면은 이 두 얼굴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딱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하네요. 자,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로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뭐 그냥 보고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68번 볼게요. 다음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문제인데 정답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정답은 2번 취업 알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간단하게 개념 잡기 위해서 한번 정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노동시장 정책은 OECD가 정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취업 알선, 직업훈련, 청년 대책, 고용보조금, 장애인 대책 등등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되어 있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면은 실업보조금, 조기 퇴직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뉘앙스만 볼게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약간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은 뭐야? 요거는 창업하시는 분이나 기업에다가 주는 거죠. 고용하라고. 그래서 요거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큰 차이는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냐 없냐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개념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9번 볼게요. 성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성이 저임금 직종, 학력의 남성보다 낮다. 직장 내 승진의 남성보다 적다. 노조 가입률이 높아서. 자, 노조 가입률이 높으면은 뭐 더 좋은 거죠. 격차 줄여야겠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아, 좀 문제 보니까 슬프네요. 자, 70번. 사회적 합의주의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인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노사정위원회 구성집단에 속하는 것은 총 네 분야라고 해야 되나? 네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조 근로자 대표고요. 근로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정부 대표죠. 정부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 기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이익, 공익 대표가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다시 볼까요?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3번이죠. 대학교가 갑자기 낄결을 하고 있습니다. 71번 볼게요. 연장 근로 등 일정량 이상의 노동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된다면 이 현상에 대한 분석 도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장 근로 야근하기 싫어요. 야근하기 싫은 사람들, 야근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잘 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돈이 없다면 야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하거든요. 이 현상을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었냐? 자, 일단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현상에 대한 분석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후반 굴절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실무 때 아주 나올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죠. 자, 이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 소득 효과, 대책 효과, 그리고 여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일단 그럼 소득 효과가 뭔지 볼게요. 임금이나 소득이 상승해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근로자가 소득에 만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더 야근하기 싫어. 그냥 뭐 이 정도로 만족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득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체 효과 볼게요. 임금 소득이 상승하긴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노동 시간을 더 늘릴 거예요. 나는 일을 좀 더 해야겠어. 임금이 오르니까 내가 1시간 일하면은 이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근로자가 소득에 불만족했을 경우에 보통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 요 그래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득 효과를 일단 기본적으로 배부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 효과를 배고픈 효과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금이죠. 그리고 노동 시간입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해요. 쭉 상승을 하다가 요때부터 여기 나눠볼게요. 갑자기 그래프가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뒤로 가기 시작하네요.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가가 정상제다. 혹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제 임금이 쭉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나는 이제 일하는 것보다 그건 조금 약간 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 그래서 나는 노동시간 좀 줄일래. 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돈,
돈에 대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개념을 좀 놓아버린 거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가 내가 생각하는 그 여가 있죠. 여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구간이 바로 여기다. 이 구간을 후방 굴절 곡선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좌상향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구간 있죠. 여기 밑에 구간들 있겠죠. 여기는 당연히 반대겠죠. 여가가 열등제다. 여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구간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시험에 1차든 2차는 무조건 100%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개념 머릿속에 꼭 잘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72번 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직업 탐색 기간이 평균 3개월이라면 말차적 실업률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혹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숫자만 바뀝니다. 뭐 30이라던가 4개월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날릴게요. 일단은 잠시 제껴두고 평균 3개월 직업 탐색 기간, 실업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12개월인데 평균 3개월은 실업하신 분들이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 될 거고요. 4분의 1 됩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 20%. 그럼 4분의 1 중에 2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20%는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수직 풀어보면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은 자, 5%죠. 자, 그래서 숫자만 바뀐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평균 3개월이다 그러면 그냥 3개월 동안 실업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꼭 나오고 있죠. 다음 표에서 어떤 도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구할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난 것은, 자, 실질 임금을 구해야 되네요. 자, 실질 임금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임금. 실질임금은, 자, 괄호 열고 명목임금 나누기 소비자 물가지수 악필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실질임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 130 나누기 90 곱하기 100이고요. 괄호할 필요는 굳이 사실은 없지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40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목임금을 구해 보게 되면은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암기해둬야 되는 거는 실질 임금 계산식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넘어갈 때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실질 임금, 명목 임금, 그리고 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개념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왜? 2차 실무에서도 나오기 때문이죠. 자, 실질 임금이라 하면 실직임금이 실질인데, 그죠? 자,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이고요. 명목임금은 그와 반대로 물가 수준은 상관없이 책정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질임금 공식은 방금 봤었죠.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임금이 뭐 감봉되는 경우는 잘못했을 때 하는 거는 별로 없죠. 자, 왜 그러냐? 원인까지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자, 강력한 노조가 있거나 노동자의 역선택, 임금 낮춰? 나 회사 때려칠 거야. 라는 노동자의 역선택. 그리고 장기 근로계약, 이미 장기적인 근로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에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자, 명목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내 월급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나 물가 수준을 보니까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경제만이라 뭐 소비자 물가가 100원이 올랐는데 제 월급이 50원이 올랐어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은 내 월급은 뭐 150원이 됐지만
100만 50원이죠. 100만 50원이 됐지만 사실은 물가가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보통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있죠. 그리고 효율성 임금 정책, 여기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효율성 임금 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이 실질 임금보다 명목 임금을 중요시한다. 이게 화폐 환상과 같은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무슨 말이냐?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만큼 그대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임금의 변화는 그냥 이 선 사이에서의 이동만 만들어낼 뿐, 이렇게 쉬프트,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임기노 생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임기노 생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죠. 자, 이게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과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동 수요 곡선 이동하는 게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니고. 자, 임기노 생산, 임금이었죠. 자, 그리고 기술 변화였죠. 기술 변화.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리고 노동 생산성 변화, 노동 생산성 변화, 그리고 생산 요소 변화, 그리고 상인데, 상품에 대한 수요 변화, 이렇게 있었죠. 자, 요것들이 이제 노동 수요의, 말이 잘안나요. 노동 수요 곡선의 이제 이동 요인입니다. 이동 요인.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보니까 좀 약간 혼란을 드린 것 같네요. 자, 제가 이 임기노 생산은 여기 이렇게 그 곡선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지금 이 문제 세계라는 거 쉬프트, 곡선 자체의 이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7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실망 노동력 인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망 노동자에 대한 2차에서 실무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실망 노동자 인구랑 부가 노동자를 알아야 합니다. 자,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 2차 출제 준비를 위해서 꼭 알아볼게요. 일단 실망 노동자라 함은 취업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포인트고요. 실망 노동자 효과라 함은 이제 구직 활동 포기를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 활동 인구의 수가 줄으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니까 실업률에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경제 활동 인구일 때는 실업자 이렇게 됐었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로 되니까 실업자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로 보니까 실업자가 하나 줄게 된 느낌이다. 그래서 실업률이 줄게 됐다라고 하는 게 실망 노동자 효과고요. 부가 노동자는 오히려 반대겠죠. 죄송합니다. 가구주의 실직이나 노동시간 감소로 그냥 말 그대로 돈 버는 사람이 이제 일을 잃었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돈이 준 거죠. 그래서 수입이 줄게 됨으로써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자, 부가 노동자 효과는 마찬가지로 반대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가 되는 거죠.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근데 이게 구직자, 실업자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한 명이 추가됐다라는 거,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오히려 반대다라는 거, 실망 노동자와 부가 노동자의 개념 꼭 잡으셔서 2차 실무 준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76번 볼게요. 직능급 임금 체계의 특징으로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다 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 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자, 위계 질서 확립에 용이한 건 일단은 연공급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연공급 특징이네요. 2번 볼게요.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자, 요거는 직무급입니다. 직무급은 일단은 동일 임금을 기본시하고 있습니다. 요게 직무급이고요. 자, 3번.
학력과 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자, 요게 직능급 특징이 맞네요. 자, 학력, 직종 상관없이 속인적 요소라고 하죠. 속인적 요소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주는 게 직능급 임금 체계다. 자, 4번까지 볼게요. 무산 안일주의 및 적당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연공급 특징이네요. 자, 그래서 직능급 특징은 3번이고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연공급은 속인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근속 연수나 성별, 연령, 학력이 중요하고요. 나왔던 것처럼 위계질서, 확립, 용의,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직무급은 노력, 숙력, 작업도, 지식, 중요도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직무에 따른 임금이 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고, 직능급 특징은 큰 개념은 동일 능력, 동일 임금이에요. 이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속인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머릿속에 이 개념만 담아두시면 유추해서 다른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77번 보겠습니다. 힉스의 교선 모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2019년에는 좀 2차와 연관된 문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W 어디죠? 여기 있죠?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쉽게 수락하겠지만, 그때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자 대표들과 일반 조합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자, 무슨 소리죠? 임금을 올려준다는데 노동조합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4번이. 자, 그러면은 요 교섭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E과 BU가 만나는 곳이 이제 노동자의 가장 높은 임금이 결정되는 곳, 교섭을 통해서 타결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자, 이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 임금 결정 당당 하고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일단 뭐냐? AE는 양보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BU는 저항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양보는 기업이 해야겠죠? 아, 그래, 내가 양보할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기업은 융통성 있는 협상을 보이며 타결하기 때문에 우상향합니다. 맨 처음에 싫어, 싫어, 싫어. 그래, 좀 들어줄게 하면서 우상향을 점점 해요. 자, 근데 저항곡선은 이제 노조, 우리 입장이죠. 이제 저 같은 노예, 그죠? 현대판 노예죠. 자, 노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결에 동의하려고 합니다. 이거 점점 불리해지는데 빨리 타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하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이 만나는 시점, 기업과 노조의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시점이겠죠. 거기서 이제 교섭이 타결되며 임금이 결정된다 라는 거, 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8번 볼게요. 자, 고전학파의 임금론이 임금 생존 비설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 비설의 유사점은,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부분은 생존이다, 생존. 그리고 생산이다 중에서도 이 생자가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공통점은 뭔가 생필품이다. 생필품. 자, 일단은 굉장히 어거지 같지만 생필품이 일단은 공통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보시면 2번. 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둘 다 시작을 합니다. 둘 다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임금 생존비설은 멜서스죠. 멜서스와 이제 마르크스의 차이점을 보면 되는데, 멜서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임금이 하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임금 생존비 설이고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 임금 수준이 보통은 생존비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근데 결국 하다 보니까 임금이 다시 하락한다. 이제 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멜서스는 이제 우리의 무절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르크스는 이게 다 자본주의 잘못이야. 자본주의를 원래 싫어하죠. 자본주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마르크스의 특징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는 뭐 이제 기계 뭐 그런 것들 있죠. 자본주의의 대생산
뭐 그런 것들, 노동 집약적 기회를 다 만들어내버린다. 그런 자본주의 특징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라고 본 게 노동 가치설이다. 라고 이 차이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79번은 오류 문제고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마지막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관한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노동시장의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제도학파입니다. 제도학파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동시장의 분단인데, 분단이라 하면 이제 분단 노동시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분단 노동시장에 대해서 2차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일단 분단 노동시장이라 하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연결이 나눠지고 연결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뭐 업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임금이나 독지, 대우가 다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거죠. 똑같은 인사 처리를 하는데 왜 대기업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왜 중소기업은 돈을 더 적게 받냐? 여기에서 이제 분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개입이 많으면 안 돼. 하지만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개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분단 노동시장 1차에서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는 외부 노동시장보다는 내부 노동시장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뭔가 이 문제는 기업과 기업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노동시장과 상관없이 내부 노동시장, 기업 내에 새로운 노동시장, 즉 내부 노동시장이라 함은 외부 노동시장과는 관계없는 기업 내의 새로운 노동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개입, 외부 노동시장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아서도 안 된다. 어쨌든 이거는 내부 노동시장, 기업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분단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4과목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고요. 4과목에서 지금 꽤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3과목, 4과목, 5과목 1차에서는 나올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5과목 풀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